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상호 관세가 8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한편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반년 넘게 우리 경제를 괴롭혀왔던 관세 협상이 관세율 15%로 일단락됐습니다.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요구 조건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다른 국무위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차 발부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강제 구인을 시도합니다. 특검부가 직접 구치소에 방문해서 영장 집행을 지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여름 더위로 6월과 7월은 폭염뿐 아니라 열대야까지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는데 기상청은 여름의 절정인 8월에 더위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아침 9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섭니다. 문흥주 특검부가 직접 현장을 지휘합니다. 현장 연결해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강제 구인 시도가 몇 시간 안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한 시각이 오늘 오전 9시입니다. 이제 3시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서울구치소 측과 일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검이 조금 더 일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현장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 일부만 구치소 앞에 나와 있는데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영장 집행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기동대원 200명가량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특검이 강제 구인을 시도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고 특검은 불출석을 확인한 날 곧바로 소환을 재통보했지만 역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2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특검은 추가 소환 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응 기조로 보면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은 어제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결국 강제로 끌고 나와야 한다는 건데 이전에도 무산된 적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이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강제 구인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모두 3차례에 걸쳐 구치소에 인치 집행 지휘를 내렸는데 모두 실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구치소의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때랑 달라진 건 문홍주 특검부가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을 대동해서 직접 이곳 현장을 지휘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도 독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는 건 교정당국이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체포영장이 집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실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서를 서울구치소 측에 제출했습니다. 거동이 가능한 것 같아도 지병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서 수사는 물론 재판에도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도 특검은 자체 확인 결과 조사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구치소 측도 윤 전 대통령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통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의원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 특검은 조만간 권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킴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적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현안 청탁을 위해 윤 전 본부장 등을 통해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린 권 의원에게 억대에 이르는 돈을 전달했다고 의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특검은 같은 날 통일교 본부와 권 의원의 서울과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당시 권 의원의 영장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통일교와 연관성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 윤 전 본부장이 만든 사단 법인 행사에 참석해 축사한 거로 전해지면서 통일교와 연관성이 주목되었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권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통일교와 금전거래는 물론 청탁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통일교 측도 입장을 내고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을 구속 후 처음 불러 조사했는데 권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게 맞는지,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캐물었을 거로 보입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권 의원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특검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오늘까지 이틀 연속 명 씨를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조사 예정인데 명 씨는 출석하며 진실과 사실이 뭔지 본인도 확인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제가 진실이 궁금합니다. 오늘 특검에 와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오늘 다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이해할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뒤 그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위해 힘을 써준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맞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명 씨는 관련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전화해 잘 될 거라고 말하는 육성 녹음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지만 명 씨는 이른바 황금폰, 본인의 휴대전화에선 그런 통화 내용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을 조사한 특검은 명 씨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망을 좁힐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밀접한 관계인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회사에 대기업이 청탁성 투자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같은 의혹으로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와 김익래 전 다우키우그룹 회장 등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 관계자를 연달아 불러 조사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이 매우 좋은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요구 조건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90일 동안 현행대로 2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통상협상단과 면담할 당시에 한국이 매우 좋은 제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제안 내용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올렸고 한국은 15%의 상호 관세를 받는 것으로 매우 좋은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상당한 양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할 것이고 미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많은 무역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허물었다며 미국 농민과 모든 수출업체에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일찍 나왔지만 지연 전술을 썼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전체 무역팀은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합의할 조건이 갖춰졌다고 믿는다면서도 8월 12일 시한까지 추가 유예를 시행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They presented a very good offer. President Trump moved the offer up a bit, and we reached a very good agreement where they will have 15% tariffs. They will buy a substantial amount of U.S. energy. They will make a substantial investment into the U.S., both from their sovereign resources.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향후 90일간 현행대로 25%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마치고 관세 협정을 90일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펜타닐 관세 25%와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50% 관세를 계속 지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는 관세를 현재보다 인하하지는 못했지만 더 높은 관세 적용을 피한 가운데 3개월 동안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또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계속 무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도 이번 협상 결과에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멕시코와 달리 무역 협상이 난항인 캐나다에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부 장관은 USMCA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캐나다 상품에 대한 35% 관세 부과가 여전히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2억의 나라와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에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미국 워싱턴 DC의 국무부에서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두 장관은 한미 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상호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주로 이 한미 동맹 발전 방향과 대북 정책, 국제 정세 등을 협의했습니다. 또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이 대통령의 이 방미 의제와 일정 등을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매우 만나고 싶어하면서 루비오 장관에게 매우 이른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15% 상호 관세를 포함한 무역 합의가 현지 시각 1일 발효됩니다. 하지만 양측의 합의 관련 공동성명 발표도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다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향후 세부 협상에서 뒤바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새로 합의한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EU는 8월 1일부터 15% 관세율 즉각 이행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The US has made these commitments. Now it's up to the US to implement them. The ball is in their court.
백악관도 미국의 새 상호 관세가 8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부적으론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양국이 발표하기로 한 합의 관련 공동성명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현재 공동성명 마무리 작업 중이며 발표 시점은 1일 이후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1일부터 항공기와 관련 부품, 특정 화학 제품, 천연자원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다수 EU 수출품에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미국이 27.5%까지 올렸던 자동차 관세율도 15%로 인하됩니다. 그 대가로 EU는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고 3년 동안 1,000조 원이 넘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830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구매 조건 등 세부 내용이 불확실하고 대미 투자는 언제, 어떤 분야에서 이루어질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15% 관세율의 적용 범위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달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U는 의약품에도 15%가 적용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합의안에서 제약 분야는 제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큰 틀의 합의로 일단 급한 불을 끈 EU는 이제 와인과 증류주 등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세부 협상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상호 관세 유예는 더 이상은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지만 중국은 예외였습니다. 오는 11월까지 90일 시간을 벌어둔 상태인데요. 그즈음 열리는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미중 정상이 최종談판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3차 협상을 통해 관세 유예 기한을 9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시한이 8월 12일이었던 만큼 11월 9일까지 추가 시간을 번 셈입니다. Something we discussed with respect to a potential pause. We're going to head back to Washington D.C. and we're going to talk to the president. 美方已暂停的对等关税24%部分，以及中方反制措施，继续如期展期。 중국엔 상호 관세 10%와 앞서 부과된 펜타닐 관세 20%가 유지되지만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무역 경쟁국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일본이나 EU처럼 미국 상품 구매와 대미 투자라는 대가를 치르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때마침 미국 재계 대표단도 방중해 양국 간 경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정치국 회의에 이어 당회 인사들과 자담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실각설 속에 관심을 끌었던 당의 핵심 의사결정기구 4중 전회도 10월에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中共中央政治局向中央委员会报告工作，研究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15个5年规划的建议。 미중 양국의 협상 시간표는 오는 10월 말에 열리는 경주 에이펙 전후로 맞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나 세계를 뒤흔든 관세 전쟁에 마침표를 찍게 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호 관세율을 미국 시장 경쟁국인 일본과 같은 15%로 낮추는 대신 대미 투자액을 3,500억 달러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2.5배 큰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약속했는데요. 추후 어떻게 투자 세부안을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일하게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고 쌀과 쇠고기 시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은 5,500억 달러. 우리가 약속한 금액은 일본의 60%인 3,500억 달러입니다. 일본의 40% 정도인 우리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우리가 더 크게 양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은 GDP 대비 13.6%, 우리가 약속한 건 GDP 대비 18.7%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비슷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조선펀드의 경우 우리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두 나라 기업이 힘을 합치면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선박 분야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천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간다는 미 상무부 장관의 말은 미국 내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직접 투자액으로 합의한 것이 없고 발표한 금액 대부분은 보증과 대출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 쪽에 비중을 늘리면서 이제 좀 좋게끔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선방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 미국에서 직접 투자를 많이 FDI 같은 흔히 말해서 미국 기업 직접 사는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좀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세부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국들보다 더 나은 조건을 만들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노심초사하면서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협상 과정에서 아쉬운 속내도 내비쳤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SNS를 통해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번 협상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주요국들과 같거나 더 나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 역시 조선, 반도체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도울 거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후 이어진 공개 발언에선 아쉬운 속내도 밝혔습니다. 만족할 정도의 성과는 아니라면서 자신도 노심초사하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협상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한 것이 소극적 대응 아니었느냐는 일각의 해석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협상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말을 안 한 거라며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참모들은 알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줄 알고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국제 통상 질서 재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내수 비중 확대와 수출 시장 다변화, 기업 규제 완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미국의 통상 압박을 한 곱이 넘은 데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마주해야 하는 만큼 국익 최우선이라는 새 정부의 원칙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번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시 이재명 정부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타결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너무 양보만 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일본 EU 수준인 15%로 타결되자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값진 성과를 거뒀다고 반색했습니다. 출범 2달밖에 안 된 신생 정부가 미국이 짜놓은 판에서 어려운 협상을 해냈다고 추켜 세운 겁니다. 역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습니다. 협상 쟁점이었던 농축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점에도 안도하며 정부가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까지 지켜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4,500억 달러 투자와 구매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한미 관계에 파란불이 켜졌다. 환영 입장도 잇따랐습니다. 대미 투자도 사실은 우리 경제력과 일본 경제력, 이외의 경제력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과도하지 범위 내에서 적절한 범위 내. 국민의힘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15% 관세에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고 정부 여당을 몰아세웠습니다. 청구석 격인 대미 투자 구매 4,500억 달러는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란 점을 상기시키며
협상을 제대로 한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협상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차량 관세는 0에서 15%로 올라 시장 경쟁력이 떨어졌다거나 철강 등의 50% 관세는 그대로여서 주력 산업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도한 양보를 한 것인지 뭐 이런 세부 사항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자랑스레 내세운 농축수산물 시장 사수에도 정작 미국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의심의 시선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15%를 사수하며 급한 불을 끈 듯하지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공개되는 과정마다 여야 충돌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농민 시민단체들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에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며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미국과의 협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철야 농성을 벌였던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안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 협상에서 쌀하고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세부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긴장을 풀 수 없다며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할지는 가슴을 졸이면서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식량 주권 실현이라는 거대한 목표로 바꿔내야 됩니다. 단체들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방비와 방위비, 농업 분야 위생 검역 간소화에 대해 언급이 없는 걸 지적하며 협상 결과를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결국 미국 관세율은 0%에서 15%까지 올라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합의가 전체적으로 국익에 입각한 당당한 협상의 결과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추가 협상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 주권을 믿고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위협 강력하게 규탄한다. YTN 오승훈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최근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회사를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전담팀을 꾸리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지침을 업계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 12구역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직으로 지정됩니다. 올해 정부의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에서 삼성물산이 1위를 차지하며 12년 연속 선두를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전국이 연일 펄펄 끓고 있는 가운데 찜통더위를 피해 전국 해변과 물놀이장에는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사람도 견디기 힘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백사장에 형형색색 파라솔이 빼곡하게 늘어섰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더위에 피서객들은 바다에 풍덩 뛰어듭니다. 넘실거리는 파도에 몸을 맡기며 물놀이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바닷바람이 엄청 시원하게 불어서 도시에 있을 때는 집에 있어도 더웠는데 지금 너무 시원하고 아이도 즐거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농촌은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확을 앞둔 고추는 하얗게 변해 흐물거리고 이파리도 누렇게 말랐습니다. 물기 수분도 없고 온 게 이렇게 노랗게 말라가는 어떤 상태가 됩니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에 농작물이 메말라 죽거나 생육이 멈추는 햇볕 대임 현상입니다. 강한 햇볕에 기온이 올라갈 때 농작물은 색이 점차 누렇게 변하고 물러지는데요. 폭염이 더 길어지면 갈변 증상과 함께 탄저병 등 2차 병에도 우려됩니다.
어른 가슴 높이까지 자랐어야 할 들깨는 무릎 높이에서 생육이 멈췄습니다. 곡식들이 거의 겁마르고 있어요. 너무 뜨겁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약 태어난 지가 한 70년 됐는데 이렇게 오래같이 폭염이 지속되는 것은 처음이에요. 유례 없는 폭염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밭작물과 과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농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더욱 걱정인 건 8월에 극한 폭염뿐만 아니라 강한 호우가 또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두 재해가 겹치는 복합 기상재해가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상청은 8월에도 폭염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의 서로 이질적인 공기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굉장히 강한 비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통계적 분석 그리고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는 그러한 위험 상황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 두 차례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3일과 4일에는 9호 태풍 크로사가 일본으로 빠져나간 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며 남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돼 제주와 일부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또 5일과 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현재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고요. 수증기량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이 누적되면서 굉장히 열에너지가 많이 쌓인 가운데 이런 다량의 수증기와 이제 8월 5, 6일 전후로 해서 건조 공기가 부딪히면서 일부 모델에서는 굉장히 많은 강수량의 가능성도 보입니다. 기상청은 8월엔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체감 더위가 더 심해지고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곳에서는 국지성 호우가 더 거세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여름 한 달 동안 폭염과 호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기상재해가 잦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중순 중남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복구를 마치기도 전에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50대) 여성이 동거남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 여성이 과거 2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는 있지만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면서 죽음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순찰차가 골목을 달려갑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하고 소방대원이 들 것을 들고 서둘러 뛰어갑니다. 我不是一走一过，我这往里瞅，我就往里瞅瞅，瞅什么？那里面没动静了，完了走廊全血，我操！ 새벽 3시 20분쯤 이웃에서 부부싸움 중에 흉기를 휘두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경찰은 살인 혐의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건물 출입구에는 노란 통제선이 쳐 있고 경찰이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곳 건물 지하에서 발견됐는데 가해 남성과 함께 살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은 이미 2차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닷새 전엔 남성으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해 말다툼이 잘 해결됐다는 답을 듣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3년에도 112 신고가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다는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는 달리 가해 남성의 폭행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살인사건 전 동거남의 폭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신고까지 했던 건데 문제는 지속적인 관찰이나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관리하는 학대 예방 경찰관 제도 APO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경찰은 2차례 신고 모두 여기에 등록하지 않았고 단순 폭행으로 처리했습니다. 만약 처음 신고가 접수됐을 때부터 관계성 범죄로 분류돼 관리됐다면 정기적인 확인을 통해 여성이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돼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APO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 사고로 경찰관이 처리한 부분은 범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 추진 등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던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 조성과 관련해서 현장 감리단장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망했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재소자에 의해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와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감리단장 60대 A씨.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수감된 청주 교도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화장실에서 의식저하 상태였던 A씨를 같은 방을 쓰던 재소자가 발견해 교정당국에 신고했고 당국은 A씨를 즉시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자체 구급대를 통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서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치료도 중 숨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의 유서가 발견됐지만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사죄드리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지방교정청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미국에서 출발한 델타항공 여객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나 요동치면서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25명이 다쳐 비상 착륙했습니다. CNN은 승객 275명과 승무원 13명을 태우고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던 델타 항공기가 현지 시간 30일 밤 8시쯤 미네소타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비행 중에 심한 난기류를 만나 위아래로 요동쳤고 당시 기내식 제공을 준비 중이던 승무원들과 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들이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폭염이 꺾일 줄을 모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서쪽 내륙과 도심,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27.8도, 청주 27.2도, 포항은 26.1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척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6도, 전주 37도, 대구도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강원 북부 산간에만 한때 소나기가 지날 뿐 대부분 하늘에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고요.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휴가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호남 동부와 중서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모레 밤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서쪽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가 이번 주말 정해집니다. 앞선 권역별 당원 투표에서 우위를 점한 정청래 후보는 대세를 굳히겠다는 각오로 보이고 있고 박찬대 후보는 막판 뒤집기를 목표로 추격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나란히 SNS에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후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협상 결과를 치켜세웠고 박 후보도 정부가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우리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D-Day가 다가오면서 두 후보는 온라인으로 지지자와 소통을 더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표심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55%, 국민여론조사 30%, 대의원 15%입니다. 16,000여 명에 불과한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 17표와 맞먹는 만큼 승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전국적 수혜로 순회 경선 대신 원샷으로 바뀐 전당대회 일정 역시 최대 변수입니다. 정 후보는 충청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잇따라 60% 넘는 지지율로 압승을 거둔 만큼 어차피 대표는 정청래라는 대세론이 굳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심이라는 것이 지역과 크게 상관이 없다. 충남과 영남이 투표율은 좀 달랐지만 득표율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할까 자로 잰 듯. 반면 박 후보는 권역별 경선이 연기된 사이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인지도를 쌓은 만큼 역전승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숫자에 잡히지 않는 결심, 조용히 번져가던 마음이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막바지 선거 전략도 뚜렷하게 갈립니다. 정 후보는 수해와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일하는 당대표로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고 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들 제명 촉구안을 발의하는 등 맹렬하게 싸우는 이미지로 뒤집기를 노립니다. 원샷 경선으로 바뀐 탓에 성적표도 못 보고 2주간 달린 두 후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는 누가 될지 토요일 오후 공개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인적 천산을 둘러싼 집안 싸움에 극우 논란과 탄핵 찬반 주자가 격돌하며 흥행에는 빨간불이 켜진 분위기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뜨거운 감자, 전환길 씨 유튜브에 나간 장동혁 의원은 극우 논란은 좌파의 못된 갈라치기 프레임이라며 단일 대우로 싸우지 않으면 함께 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엄 이후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환기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뭘 더 절연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싸우고 나가야 될 때 총구를 계속 내부로 돌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총선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성 지지층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인데 김문수 전 장관도 혁신이란 이름으로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뭉쳐서 이재명 총통 독재 정권과 맞서겠다면서 전환길 논란은 웃기는 얘기라고 받아쳤습니다. 전환길이가 어디 폭발물을 던졌습니까? 누구 집에 담 타놓고 들어가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까? 탄핵 반대파의 선명한 노선에 조경태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세력의 준동을 막자며 반극우 연대를 거듭 제안했고 안철수 의원은 친길, 계몽령, 윤호개인으로 꾸려진 좀비 정당이 되는 건 막자고 외쳤습니다. 젊고 강한 보수를 외친 초선 주진우 의원까지 국민의힘 당대표는 찬탄 반탄 주자 맞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신동욱, 최수진, 우재준 의원을 비롯해 원내외 인사들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특검 수사와 극우 논란, 신천지 변수까지 내용으로 시끄러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양봉 농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꿀벌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작업 환경도 녹록지 않아 농민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이현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쇠약볕 아래 벌통 130여 개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창 일해야 할 벌들이 입구에 다닥다닥 붙어 있거나 주변을 맴돌기만 합니다. 무더위에 벌집 온도가 치솟자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쏟아져 나온 겁니다. 임시 방편으로 가림막을 설치해 그늘을 만들어줬지만 온도를 낮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양봉장은 적어도 4, 5도가 더 높습니다. 직사광선 받으면 적어도 몇 도 정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쓰고 있습니다. 폭염에 꿀벌 수가 급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6월에서 8월은 꿀벌의 산란과 부화, 양성이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인데 폭염에 여왕벌이 산란을 멈추거나 폐사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비해서 올해는 50%가 줄었잖아요. 마지막 산란을 받을 때가 8월 달까지 산란 받은 벌이 월동벌이 되는 거예요. 농민들도 더위에 지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벌통 근처에서는 이렇게 보호복을 입어야 하는데요. 통풍이 잘 되지 않아 금세 땀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꿀벌도 힘이 빠진 듯 날갯짓만 겨우 하는 모습입니다. 벌통을 열 때마다 열기에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20분 정도 벌을 보면은 런닝부터 시작해서 바지 죽는까지 다 졌습니다. 어떡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꿀벌들이 뜨거운 여름을 잘 버텨주기를 농민들은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맹훈련에 청춘의 열정을 불태우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인데요. 임형준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 380명이 연병장에서 가볍게 몸을 풉니다. 폭석이 전투 수영을 하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입수와 동시에 시작된 3km 전투 수영. 회사 생도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훈련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고 마음먹은 듯 힘들어하긴커녕 거친 물살을 힘차게 가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 다 같이 제가 좋아하는 동기들이랑 후배들이랑 좋은 추억 쌓으면서 바다에서 체력도 기를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런 무더위도 저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생도들은 바다 위에서 군가를 부르며 훌륭하고 참된 군인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져갑니다. 훈련의 목표인 해상 생존 능력과 적응력 향상 못지않게 중요한 건 바로 단결력. 해사 생도들은 무더위 속에서 원형 훈련을 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나 자신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전우애를 다지고 협동심을 길렀습니다. 폭염 경보가 생도들의 발목을 잡았지만 훈련에 참여한 생도 모두 3km 전투 수영을 부상 없이 완주했습니다. 수영 반장 생도로서 넓은 바다에서 중대원들이 오와 열을 맞춰가면서 전투 수영에 임하도록 이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번 전투 수영 훈련이 중대원들과 단합심과 소속감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훈련을 받은 충무공의 후예들은 우리 영예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기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YTN 김명준입니다. (8월 1일) 금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미 관세 협상 관련 기사들 톱어보겠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의 구원투수 역할을 한 건 조선업협력 나스가 프로젝트죠. 그 성공 배경에는 미국의 위기와 일본의 몰락, 중국 제재가 있었다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글로벌 수주량 상위 10대 조선소장의 5위부터 7위까지가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7곳은 모두 중국 조선소가 차지했는데요. 세계 시장 점유율도 중국이 70.6%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반면 미국의 조선업은 점유율이 1% 미치지 못할 정도로 경쟁력이 약해졌죠.
위기감이 커진 미국은 중국 제재와 우방국 협력 두 가지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 거죠. 수십 년 전만 해도 세계 조선업 1위이던 일본은 혁신에 실패해서 내리막을 걷는 중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바닥을 쳤던 한국의 조선업이 화려하게 부활한 셈인데요. 이번 마스카 프로젝트로 성장 동력을 더 얻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한겨레 신문입니다.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한미 FTA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가 포스트 FTA 시대 대비에 나설 걸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가 미국 무역 적자의 주범이란 인식이 강합니다. 이번 협상에서도 우리는 FTA를 근거로 형평성을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이 3년 넘게 남은 만큼 우리는 그에 맞게 대비해야겠죠. 우선 정부는 시장 다변화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또 신흥시장과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사 본부장의 말처럼 앞으로도 여러 가지 관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통상 전략을 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이번 협상으로 우리 정부는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무부의 말은 조금 다른데요. 이 점을 중앙일보가 짚었습니다. 미 상무부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한미 무역협상 합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3년 반 동안 1,500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사기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5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70조 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네, 이렇게 양국의 엇갈린 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대미 투자펀드의 조건과 방식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됩니다. 악말은 디테일에 있단 말처럼 남은 과제들을 하나씩 꼼꼼히 잘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당장의 불확실성은 걷어냈지만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앞으로의 과제들을 조선일보가 정리했습니다. 우선 3,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펀드 운용에서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미국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 기업에게 이익이 가도록 주도권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FTA를 깬 미국에 우리가 챙길 건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미국의 숨겨진 청구서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등 시장 개방 압박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반도체 관련 관세도 계속 경계해야 하고요. 디지털 개방 압력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당장 이번 달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입니다. 이번 협상 테이블엔 오르지 않았던 국방비 증액이나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도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8월 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기후위성 발사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에서 1호기를 발사하고 내년에는 2기를 추가적으로 더 발사해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한층 더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민 30명이 경기 기후위성 제작사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도민 전체 이벤트를 통해 기후위성 내부 동판에 이름이 새겨지는 행운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총 500명의 이름이 함께 우주로 보내집니다. 내 이름이 우주에 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마음에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벤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을 통해 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무게 25kg의 초소형 과학위성이 탑재돼 3년간 경기적 도심과 생태계의 변화를 탐지하게 됩니다.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를 통해 독자적인 기후 환경 관측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세 1호 같은 경우에는 재난재해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도시의 변화 탐지를 위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경기도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도는 내년 11월쯤 후속으로 온실가스 관측위성 2호기와 3호기를 추가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 또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정확한 처방을 내리기 위한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기후위성 관측 데이터를 개인과 기업 연구기관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2029년부터
경기기후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잎들개 품종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해당 연구 성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식물 특허까지 출원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 이비인후과 진료실입니다. 과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봄, 겨울에 집중되던 호흡기 환자들의 발길이 최근에는 여름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산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더불어 강한 햇빛과 높은 기온으로 호흡기를 자극하는 오존의 농도가 올라가서 기도점막에 염증을 일으켜 기관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대기오염이 심해지자 농진청은 기관지염증 같은 호흡기 질환을 완화할 수 있는 국산 잎들개 품종인 숨들을 개발했습니다. 숨쉬기 편하게 하는 들깨라는 뜻입니다. 국내 약 200종 잎들개 자원 가운데 가장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것을 최종 선발한 겁니다. 대조 품종과 비교해 기관지 염증 억제 효과는 2.8배, 점액 분비 억제 효과는 1.8배 높았습니다. 미세먼지를 호흡기에 투여한 실험용 쥐에게 추출물을 줬더니 만성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폐조직 섬유화가 2.1배 더 완화됐습니다. 연구진은 상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와 함께 숨들을 대량 생산하여서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로 산업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진청은 농가와의 계약 재배를 통해 원료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수도권의 주요 식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강 소양호 상류에 올해 또다시 불청객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이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다행히도 식수원 오염 우려는 없다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철 불청객 녹조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물감을 푼 듯 온통 녹색으로 변한 소양호 상류. 어디가 풀밭이고 어디가 호수인지 쉽게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 녹조가 얼마나 심한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투명 컵으로 담아보면요. 이 진한 녹색을 띱니다. 이 녹조 라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녹조의 원인은 가축 분뇨 등 오염물질 유입과 연일 이어지는 폭염입니다. 수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지난 주말부터 인제대교를 중심으로 600m 구간에 유해 남조류가 이상 증식한 겁니다. 수도권 식수원인 소양호 상류 녹조는 올해로 벌써 3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관리당국이 사전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발생 즉시 방제 작업에 나선 덕분에 확산을 막았습니다. 이 덕분에 현재까지 식수원 오염 우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녹조 제거선을 조기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댐 방류수에선 조류 발생이 관찰되고 있지 않으며 식수원 수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걱정은 큽니다. 녹조가 심해지면 물고기 집단 폐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하고 녹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되는 폭염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방제 작업을 벌여도 녹조가 더 넓게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소양호 상류 녹조. 어민 피해와 식수원 오염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청와대가 오늘부터 일반인 관람을 임시 중단하고 대통령 집무실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당분간 마지막이 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선 뒤에는 특히 관람객들이 더 몰렸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청와대 정문 개방! 지난 2022년 5월 10일 일반 시민들에게 활짝 문이 열린 청와대. 상징인 푸른 기와집뿐 아니라 영빈관, 관저 등 건물 내부까지 공개되면서 지난 6월 초까지 3년여 동안 780만 명 넘는 관람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어쩌면 마지막 관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청와대로 달려온 시민들이 눈에 띄었고 마지막일 것 같아서 이번이 그래서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아들이랑 같이 마지막 기회를 누리고자 왔습니다. 당선된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집무실을 복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이런 생각은 현실이 됐습니다. 이에 지난 6월 한 달 동안 관람객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관람이 일부 제한되기 전 7월 중순까지 보름 동안은 무려 4배 넘게 늘었는데, 이를 종합하면 대선 이후 40여일 동안 청와대 관람객 수는 지난해보다 240%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랬던 청와대가 오늘부터는 다시 문을 닫고 대통령 집무실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보안 설비와 시설물 보안이 핵심인데 청와대 재단은 우선 복귀가 끝나고 나면 일부 공간에 대해 관람을 재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전과 같은 형태의 개방은 불가능한데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관람 운영을 위해 문체부 산하의 신설한 조직 청와대재단의 업무 조율 문제도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국가보훈부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 종목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기사를 보도하며 일장기를 삭제한 일장기 말소 사건을 8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일장기를 삭제한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는 일제의 압박으로 정관과 휴관됐지만 민족적 자각을 불러일으켰고 식민지배에 대한 일반 언론인들의 저항을 상징하는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보훈부는 또 8월 6.25 전쟁 영웅으로 당시 동부전선에서 남침하는 북한군의 공격을 지연시켜 국군의 반격 기반을 마련한 이윤산 육군 중령을 선정했습니다. 금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20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뉴캐슬 공격수 박승수가 최근 비공식 데뷔전을 통해 인상적인 모습까지 선보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는 게 18살 박승수의 당찬 포부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코너킥을 헤더로 연결해 골대 구석에 정확히 꽂아 넣습니다. 이 골을 넣을 당시 박승수는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수원 삼성과 준프로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K리그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기록한 골입니다. 재작년 수원 유니폼을 입은 박승수는 했다 하면 K리그 최연소 기록입니다. 최연소 데뷔에 최연소 득점, 그리고 최연소 도움까지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잉글랜드 프로축구 강호 뉴캐슬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200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한 박지성 이후 20번째 한국인 프리미어 리거입니다. 원래 뉴캐슬이라는 팀을 좋아했고 또 이 팀의 문화, 역사들이 정말 멋있는 팀이고 정말 이 팀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미 비공식 데뷔전도 치렀습니다. 팀 K리그와의 친선 경기에 교체 출전해 스스로 강점으로 꼽는 화려한 드리블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박승수는 뉴캐슬의 21세 이하 팀에서 시즌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실현할 자신의 원대한 꿈을 이렇게 전합니다. 일단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빠른 데뷔가 저의 단기적인 목표고 또 장기적인 목표는 이 프리미어리그 안에서도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어요. YTN 이다운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두산에 한 점 차 역전승을 거두고 7연패 수렁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아는 1대2로 끌려가던 6회 말 김선빈과 최용우의 연속 안타로 득점 기회를 만든 뒤 나성범이 동점 적시타, 변우혁이 역전 적시타를 잇따라 쳐내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7회부터는 성영탁과 전상현, 정혜영 등 필승조를 모두 투입하며 한 점 차 승리를 지켜내고 7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LG는 4번 타자 문보경이 혼자 2개의 홈런을 포함해 5안타 7타점을 터뜨리는 등 KT를 상대로 무려 21개 안타로 18점을 뽑아내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마운드가 무너진 KT는 크게 뒤진 8회 말 야수 강백호를 투수로 기용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리베라토가 2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고 와이즈가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선두 하나는 삼성을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8월의 시작인 오늘도 푹푹 찌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열기가 누적되면서 지난 밤사이에도 서쪽과 해안, 도심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7.8도, 청주 27.2도, 전주는 24.9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척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6도, 전주 37도, 대구도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강원 북부 산간에만 한때 소나기가 지날 뿐 대부분 하늘에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고요.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호남 동부와 중서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모레 밤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서쪽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